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아침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헤치고 시승 나왔는데요. 차체가 벌써 많이 더러워졌네요. 오늘 준비한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EQE 350 플러스입니다. 전기 자동차죠. EQS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죠. EVA2, EVA2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디자인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해서 전기차 특유의 세단 디자인을 완성해 놓고 있죠. 휠베이스만 3120mm, 3m를 훌쩍 뛰어넘는 휠베이스를 확보를 해서 실내 공간 아주 넓게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넓은 휠베이스 사이에 88.89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 놓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부분이죠. 이 배터리를 차체 중앙 바닥에 깔아 놓음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수한 주행질감, 우수한 주행 품질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하나 디자인 자유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엔진차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디자인의 제한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활과 같은 그런 실루엣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뒷모습을 보면 트렁크가 어느 부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하나의 덩어리로 뒷모습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라디에이터 그릴인데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되죠, 전기차에서는. 그래서 블랙 패널 그릴을 완성을 하고 있는데 벤츠의 엠블럼을 패턴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좀 더 보닛을 낮게 넓게 배치했고요. 또한 디자인 이음새를 줄여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는데 이 보닛은 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운전자가 열 수는 없고요. 열려면 공장에 가서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닛을 열어서 워셔액을 넣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열어서 이 부분으로 워셔액을 주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215kW짜리 모터가 뒷차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차는 후륜 구동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215kW라고 한다면 이 차의 공차 중량 2355kg, 제 몸무게까지 하면 2.4톤 정도 될 텐데요. 그런 무게를 충분히 끌고 갈 만한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주행 보조 시스템 충분하게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그 주행 보조 그리고 주행 안전 면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1억 300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 옵션 다 하면 가격은 좀 더 높아질 텐데요.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EQE의 실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벤츠의 삼각별 엠블럼을 패턴으로 새겨 넣은 대시보드입니다. 다른 디자인으로 이 부분은 또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12.8인치 모니터가 세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죠. 패드들이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이 아니고요. 회생 제동을 작동시키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패드를 하게 되면 강력 회생 제동 D-가 되고요. 오른쪽 플러스 하게 되면 D0 일반 회생제동, 오른쪽을 한 번 더 플러스 하게 되면 회생제동 안함, 이렇게 세 개의 회생제동 조건에 더해서 길게 누르면, 어느 쪽이든 길게 누르면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 됩니다. D-오토가 돼서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 부분을 판단해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음성명령 가능하죠. 헬로 벤츠. 이제 말씀해 주세요. 추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워요. 죄송해요.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춥다. 온도를 26.5% 높입니다. 반말로 하니까 알아듣네요.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시트 히터를 켤게요. 창문 열어줘. 윈도우를 열게요. 자, 카메라 작동되어 있어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줘. 퀴즈 하나 내볼게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웃기죠? 뭐라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볼륨을 조금만 올려보세요. 헬로 벤츠. 지금 말하세요. 재미있는 얘기 해줘. 아재 기그 하나 해볼게요. 가는 말이 고우면 노는 말은 컴이랍니다. 가는 말이 고, 오는 말은 컴. 자, 어쨌든 이런 농담도 할 줄 압니다.
그 앞에 있는 12.3인치 계기판에 올라오는 형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에코 디스플레이 혹은 기본, 스포츠, 최소 형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들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운데 올라오는 부분들은 주행 정보들, 리세트, 출발 후, 에코 디스플레이, 주행 가는 거리, 출발 후 연비, 주의 어시스트, 라디오,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센터페이시아 모니터입니다. EQ,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에코 충전은 배터리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최대 설정 가능한 충전 상태는 80%로 하향 조정된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에코 충전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 배터리 관리를 하는데 유리하다 라는 얘기죠. DC로 최대는 54kW까지 충전을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100kW 충전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바깥에서 내가 집에서 완속 충전을 하거나 할 때는 에코 충전을 권장을 드리는데,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최대 충전 속도가 제한이 걸리죠. 그러면 급속 충전을 할 때는 에코 충전을 해제해서 충전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은 최대 90%, 100%까지 할 수가 있는데 80%까지만 충전하는 것을 권장을 하죠. 출발 시간에 맞춰서 실내 공조, 실내 난방, 냉방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약 충전 기능은 역시 없죠. 출발 시간에 맞춰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 정도고요. 주행 가는 거리 지금 271km 남아 있습니다. 이 차 88.89kWh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471km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600km 정도 인증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 많이 줄어들었죠. 국내 인증 기준이 그만큼 까다롭다라는 얘기고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밌네요. 스토크도 있고, 셔플퍽, 매치3 이런 부분들 간단한 게임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장치, 차간거리 어시스트,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충돌 회피 기능, ESP,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이탈 어시스트,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신호등 표시, 주의 어시스트, 그다음에 차량,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실버웨이브와 비비드 플럭스 두 개의 사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행을 할 때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를 내서 엔진 소리가 사라진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소리가 채워지는 거죠. 저는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없어도 좋더라고요. 라이트에는 디지털 라이트, 다이나믹 하향등, 스포트 라이트, 하향등, 실내 조명,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단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64개의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멀티 컬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리 세팅된 조합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와 효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마사지 기능도 있네요. 이렇게 많은 마사지 옵션들이 있고요. 시트, 키네틱, 허리 받침대, 측면 받침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터 설정도 할 수가 있고, 자동 시트 위치 조정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음성 어시스턴트, 안녕 벤츠, 헬로 벤츠 이렇게 하면 음성 명령이 활성화됩니다. 이 제로 레이어, 운전자가 이 시간 되면 이 사람한테 전화 걸더라, 혹은 이 방송을 듣더라, 이런 부분들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시간 그때 그 특정 위치에 가면 라디오 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띄워준다든가 전화 걸기 버튼을 띄워준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운전자가 여러 번 선택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제로 레이어 기능이죠. 오디오,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죠. 출력 710W고요. 모두 15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향, 왼쪽으로 36도까지 돌아가는군요. 오른쪽으로도 38도 돌아가고요. 수평, 앞뒤 좌우의 수평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설정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커버를 덮어 놓으면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죠. 이렇게 열면 이 밑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고요. NFC로 연동이 되네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NFC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연결을 해서 MBUX 시스템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깊고 넓은 콘솔 박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밑으로 오픈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물건을 수납할 수도 있겠고요. 이 앞에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콘솔 보면 SOS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다, 사고가 났다 하면 다른 거 볼 거 없이 이거 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콜센터에 연결이 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응급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는 이 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메르세스 미 버튼을 누르면 이제 메르세스 미 커넥트를 통해서 콜센터와 또 연결이 되죠. 모니터 아래 보면 주행 모드, 다이내믹 실렉트 택을 할 수가 있죠. 이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이렇게 4개의 주행 모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기질, 헤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초미세먼지나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등을 줄여주고요. 악취도 줄여줍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 아래쪽으로 몇 개를 꺼내 놨습니다. 다이나믹 실렉트, 주행 모드 버튼,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3D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부분만 혹은 뒷부분만 옆에서 보는 거 이렇게 앵글을 조절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Q 버튼이 있죠. EQ 기능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차량 설정, 파크트로닉, 이탈 방지 어시스트, 스티어링 어시스트 전체를 이렇게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문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차에 로그인하는 그런 개념이죠. 디스플레이 끌 수가 있고요. 다시 켤 수가 있고 음소거, 볼륨 설정. 네, 뒷좌석입니다. 아, 햇볕이 아주 좋네요.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있게 들어가죠. 머리 위로도 손바닥 2개 겹쳐서 여유있고 주먹 세워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공간이다 싶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 휠베이스를 아주 최대한 넓게 확보를 해서 뒷좌석에서 이 정도 공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허벅지 부분이 좀 높게 올라왔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앉은 자세가 그렇게 아주 편한 자세는 아니다 싶고요. 그게 아마 이 허벅지 부분에서 온 압박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완전히 차창은 수납이 되네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지만 손가락 2마디 정도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2개의 컵홀더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뒷시트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4대 2대 4로 이렇게 또 접을 수가 있는 거죠. 트렁크 공간은 기본 430리터,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확장하게 되면 895리터까지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보면 USB C타입 USB 포트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또 준비되어 있고요. 지붕에는 선루프가 앞뒤로 구분돼서 배치됐네요. 네,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아주 편안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정숙한 실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린 구동입니다. 뒷차 축에 모터 하나 적용되어 있고요. 노면의 굴곡을 아주 기분 좋게 타고 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의 세팅이 좀 편안한 성격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3개의 차로를 다 커버를 하고 있죠. 3개의 차로를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4차로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가장 멀게, 가깝게, 더 가깝게, 아주 가깝게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스티어링을 해서 잠깐 손을 떼 봅니다. 정확하게 차선의 중앙 유지하고 있고요.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에 맞춰 보는데요. 이제 도로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차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고 있죠. 차선을 밟지도 않고 왼쪽 오른쪽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라고 한다면 이 주행보조 시스템에 의지해서 마치 자율주행처럼 움직일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절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된다 라는 점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스포츠 모드 달려보죠. 오, 스포츠 모드 변경하자마자 차가 아주 팽팽한 어떤 가속감을 즉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킥다운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속도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후륜구동 뒤에서 밀고 가는 후륜구동 특유의 주행 질감 보여주고 있으면서 제법 빠른 속도까지 올라오죠.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 싶은데요. 현재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10km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됩니다. 또한 가속 반응, 모터와 서스펜션 이런 부분들의 반응들이 조금 더 소프트하게 편안하게 세팅이 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킥다운 버튼을 꾹 밟으면 속도 제한이 해제되고 원하는 만큼 속도를 더 낼 수는 있겠고요. 겨울철 전기차를 운전할 때는 난방이 상당히 곤란한 문제죠. 난방을 충분히 떼면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고요. 엔진 폐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난방, 냉방에도 오롯이 전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기를 소모를 해야 되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의 특성이고요.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341km고 맥스로 412km를 갈 수 있다. 에어컨을 끄면 405km로 주행 가능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16%에서 에어컨을 틀면 74%에서 336km 정도 주행 가능하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해서 좀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는 빠르게 소모가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한 2-30km 금방 줄어듭니다. 뭐 3-4km 정도 밖에 달리지 않았을 뿐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뭐 2-30km가 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운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포츠 모드 가급적 피하는 게 낫고요. 에코 모드 기본으로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충전과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많죠. 전용 완속 충전기를 갖출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전용 완속 충전기 설치하기 좀 힘들다 싶으면 좀 전기차 구매는 좀 미루고 대신에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노면이 살짝 젖어 있죠. 젖어 있는데 기온은 낮아서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시속 100에 맞추고 제동합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노면 살짝 젖어 있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고요. 제동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좀 깊게 밟힙니다.
ABS가 작동하는 브레이크의 떨림이 느껴짐과 동시에 좀 강한 반발력을 보이면서도 깊게 쑥 들어가는, 그렇게 밟히는 느낌이고요. 안전띠가 몸을 딱 잡아줍니다. 브레이크 페달 반응만 보면 좀 요란한데요. 전체적으로 차체의 거동은 안정된 자세를 잃지 않고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후륜구동이죠. 2540R20 시리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있어서 무게중심이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속도를 좀 끌어올려서 적극적인 코너링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제동, 턴. 네, 쭉 중간에 가속을 하고요. 딱 무게중심이 바닥에 붙어 있는 차라는 느낌이 오네요. 급한 코너에서 좀 더 가속을 하면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는데요. 무리 없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후륜구동의 전기 세단이어서 나름 안정감 있는 그런 제동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상현실이 적용된 내비게이션인 거죠. 갈림길에 올 때는 전방 도로 상황을 실사 화면으로 비춰주고요. 거기에 진행 방향을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편안합니다. 엔진의 소음과 진동이 사라진 전기차여서 실내는 아주 조용하고요. 전체적으로 다이나믹한 맛보다는 편안한 그런 주행 특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최고 속도 215km에서 제한되어 있는 그 속도까지는 충분히 달려주고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를 평가하자면 그런 다이나믹한 성능보다는 주행의 어떤 편안함, 조용함,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어서 편안한 비즈니스 세단이다 라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1억 30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1억 300만원. 위로는 또 EQS가 있기는 하지만 EQE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전기 세단의 느낌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 차 최고 출력 215kW입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이 2355kg고요. 제 몸무게까지 하면 2.4톤이 되겠죠. GPS 계측기 세팅을 했고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6.4초입니다. 일단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갑니다. 지금 외기온도 영하 3.5도, 노면은 살짝 젖어 있고요. 마른 노면에서보다는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갑니다. 네, GPS 계측기가 측정한 기록 이렇습니다. 215kW의 힘이 뒤에서 강하게 밀면서 아주 잠깐 균형을 잃는 듯한 그런 순간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가속이 진행이 되고요. 실내가 아주 조용한 가운데 빠르게 가속하는 느낌이 전기차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그런 가속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kWh당 4.3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외기온도 4.5도인데 차 안은 그냥 따뜻합니다. 에어컨 켜지 않고요. 가다가 추워지면 다시 켜기로 하죠. 초기화됐죠. 예,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147Wh/km.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면입니다. 킬로미터당 138kW의 소비 전력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로 건너와서 연비가 더 좋아졌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뻥 뚫린 것도 아니어서요. 전기차에는 최적의 주행 조건이죠. 전기차 효율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움직일 때 좋습니다. 아주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더 연비 면에서는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인복합 연비도 보면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도심 주행 연비가 좀 더 좋습니다. 네, 신호 끊겠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자, 연비 141W per 킬로미터,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141W 정도 전력을 사용을 한 건데요.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할 때 이런 최고 수준의 연비 또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제 운전이 안전 운전에도 바람직하죠. 예약 충전이 안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충전을 시작하도록 하는 예약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밤 11시 이후에 심야 전력을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고 싶다, 싼 가격에 충전을 하고 싶다 싶은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11시에 맞춰서 운전자가 직접 내려와서 충전기에 꽂고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그냥 들어가는 시간에 충전기에 꽂아 놓으면 그때서부터 충전이 되니까 좀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이런 고급 세단 타면서 충전 비용 몇 푼 아낀다고 심야에 내려와서 직접 충전하는 것도 좀 모양 빠지고요. 그렇다고 심야 전력이 싼 거 분명히 아는데 알면서도 일찍서부터 충전하는 것도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고요. 빨리 예약 충전 기능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또 하나,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루프가 뒤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오는 현상인데요. 룸미러의 유효 면적이 좁아서 마치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숨어서 훔쳐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지붕 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면서 시야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 차체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한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볼 때 좀 제한적이다, 시야가 좁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 2차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플러스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E 350 플러스 시승을 했습니다. 전기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디자인이 기존 세단과는 다른 특색 있는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린 구동으로 움직이죠. 전기 모터를 뒤에 배치를 해서 215kW의 출력을 바탕으로 뒤에서 밀고 가는 조용한 편안한 그런 주행 질감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운전자가 잠깐 놓치는 부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센서와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잘 체크하고 개입하고 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의 수준을 좀 더 높여놓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판매 가격 1억 300만 원에 책정되어 있죠. 이 정도면 최신형 프리미엄 전기 세단을 누리는데 적합한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또한 전기차 주행보조금에서 완전히 자유롭죠. 주행보조금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행보조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면 장점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EQE까지 등장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이 한결 더 풍부해졌습니다. 아주 많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대의 전환,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의 변화를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